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 2단원 파트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물리 2단원 파트는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뭐 배우는지 좀 간단하게 보자면, 물질의 전자기적 성질의 기본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전기력이라는 걸 학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이랑 그 다음에 에너지띠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고체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는 건데 이 전기적 특성은 뭐 반도체 이런 걸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는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러분들 고1 친구들 2학기 때 통합과학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원리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구조하고 성질, 전류와 자기장에 관한 파트를 배웠을 때, 자, 물질의 구조하고 성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요거 배우고, 요거는 근데 간단하게 어디서 배웠냐면,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있죠, 그죠? 그 화학 파트에서 1학기 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띠하고 반도체 배우는데, 에너지띠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거고, 반도체하고 다이오드는 1단원, 통합과학 1단원에 제일 마지막에 신소재 파트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전류의 자기작용과 전자기 유도는 통합과학의 제일 마지막에 2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있어요.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물질의 자성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92페이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92페이지 펼게요.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볼 건데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전기력입니다.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바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하를 띤 물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전하라고 하는 건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바로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전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들이 있을 텐데 이때 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띠는 이 물체 자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찰을 하게 돼서 두 종류의 물체를 문지르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 전자를 잃은 것은 플러스 전하,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간단하게 대전열을 배우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열이라고 해서 자, 전하가 잘 이동하는 이런 순서대로 해서 나타내 본 건데 어떻게 배웠냐면 털유명 나고 풀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왼쪽에다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를 오른쪽에다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를 이렇게 뒀는데요. 조금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왼쪽에 플러스로 떼는 애는요. 전자를 어떻게 하기가 쉬우느냐. 읽기가 쉬워요. 두 개를 마찰시켰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전자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가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라는 금속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찰을 시킬 건데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마찰을 시켜볼게요. 그럼 털가죽은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E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누구랑 결합, 마찰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에보나이트 막대랑 마찰을 시키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은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종류 전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종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죠. 예시 들어보면 플러스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 전하도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슨 힘이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다른 종류 전하. 다른 종류는 예시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전기력 종류를 알아보려고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어떻게 봤어요? 문질러 봤어요. 그래서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러 봤는데 자,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문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털가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여기 있는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통 위에 두 개 A, B를 마찰을 시켜 놓은 요런 빨대를 가져다 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을 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멀어질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털가죽을 A 한쪽 끝에 가까이 가져갔어. 아까 털가죽 뭘로 전화가 됐다라 그랬죠?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잖아. 플라스틱이. 그럼 얘네 둘끼리 서로 어떻게 할까요?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는 바로 힘이 바로 무슨 힘이다? 쿨롱 법칙에 해당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전기력의 크기라고 그래서 자, 이 전기력의 크기는 식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자, R제곱분의 K, Q1, Q2라는 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Q1하고 Q2는 바로 뭐냐면 자, 두 전하의 전하량을 뜻해요. 그래서 전하량의 곱의 전기력이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자, 두 전하가 떨어진 거리 있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자, 여기 있는 전기력이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쿨롱 상수라고 하는 K 값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언제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우리가 힘을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반드시 작용을 하고요. 이 상수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쿨롱 법칙은 요 식에 집어넣어서 전하의 양을 상대적으로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풀어볼까? 같은 종류 전하로 대전된 물체 사이에는 서로 어떻게 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 구조하고 스펙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쿨롱 법칙에서 아까 전하량을 설명을 안 했네? 요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전하량. 자,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몰 q나 라지 q를 사용해서 쓰긴 하는데, 이 q라고 하는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에다가 시간을 곱합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요, 쿨롬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쿨롬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전류세기 암페어 시간, 이렇게 세컨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1쿨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로
1초 동안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전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자, 전자 한 개를 기초로 잡게 되는데 전자 한 개가 가지게 되는 전하력이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쿨롬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모형의 구조와 스펙트럼. 자, 돌턴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원자를 설명했느냐?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굉장히 작고 딱딱한 공과 같은 입자가 됐다라는 원자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바로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 공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모형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는 아니고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뭐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거다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다가 톰슨이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해요. 톰슨이 모형을 제시를 하는데 그냥 제시한 게 아닙니다. 돌턴처럼 얘기하지 않고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톰슨이 한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음극선 실험에 따라서 뭘 발견을 한다? 전자를 발견을 해내요. 전자를. 그래서 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좀 나타내 볼게요.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공관에다가 높은 고전압을 걸어줘요. 왼쪽에다는 마이너스 극, 오른쪽에다는 플러스 극의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직선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음극선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서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 음극선 성질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내가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뭘 갖다 댔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물을 하나 설치를 했어. 장애물을 설치를 했더니 뒤쪽으로 뭐가 생겼느냐? 그림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자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은 뭐냐? 음극선은 직진을 한다라는 성질을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서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휘어요. 음극선이 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음극선 휘는 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이 음극선이 뭘 띠고 있구나? 전하를 띠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극선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서 한쪽에다는 이쪽에 뭐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음극선이 이렇게 플러스 전하 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휘어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전기장을 통해서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띠는구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구나. 그래서 요걸 알 수 있고,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개비를 하나 갖다 놨어. 그래서 바람개비를 하나 갖다 놨더니,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입자가 여기 있는 바람개비를 맞춰서 충돌을 시키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통해서, 아, 이 음극선이 빛만이 아니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뭐다? 입자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극선 성질은, 자, 공통적인 성질이 뭐뭐 나와요? 뭐 여기 다 있는 거 다 포함해야죠. 직진성, 전하를 띠는 성질, 마이너스 전하고, 회전 안 되고 질량이 있는, 요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음극선에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뭘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전자를 확인한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톰슨은 모형을 보면 돌턴 모양하고는 달라요. 이거 무슨 모양이요?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구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띄엄띄엄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음극선 성질을 통해서 전자를 알아내고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형에 박아 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구 속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는 거지. 이 구 표면에 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모형을 재현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톰슨의 푸딩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1911년, 이제 얼마 안 됐죠. 다시 실험을 통해서 톰슨의 음극선 모형이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을 나타낼 건데 요거 조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고요. 자, 러더퍼드는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뭘 발견해내느냐? 가운데 빨간색 보이죠? 원자 핵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알파 입자리라고 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방사능 물질이지 정확하게는 방사능 물질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데 이 알파 입자가 누구냐? 4, 2 헬륨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2개 들어가고 중성자가 이렇게 2개 들어있는 이런 형태인데 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다가 우리가 얘를 쏘아 놓는 거지. 그러면 톰슨의 모형이 맞게 된다면 1번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이 알파 입자가 그대로 직선으로 통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통과할 수밖에 없냐면 상대적 질량이라고 해서 얘는 지금 헬륨 원자핵인데 주변에 이제 전자 2개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전자하고 양성자 원자핵이 상대적인 질량이 다른데 전자는 질량이 1 정도 된다고 할게요. 상대값으로. 그러면 이 양성자랑 중성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1800 얼마 얼마 정도 돼요. 1800배나 넘게 커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1800배나 무거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달려가는데 이 얇은 금박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가 알파 입자의 진행 경로에 방해를 할까 안 할까? 못하죠. 왜? 너무 가벼워서.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갈 거다. 알파 입자가 대부분 이렇게 지나갈 거다 예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도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느냐? 원자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구나. 빈 공간이구나. 알파 입자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뚫고 갔겠죠. 자, 그래서 요 실험을 한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2가지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소수의 알파 입자가 휘어서서 튀어나오는 거야. 소수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져서 나오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데 소수의 전자가 이렇게 경로가 휘어서 나온다라는 건 알파 입자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물질을 튕겨낼 만큼 어떤 애가 있는 거야? 질량이 큰 애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질량이 큰 애가 알파 입자랑 충돌할 확률이 낮다라는 건 얘네들은 부피가 굉장히 작은 애란 뜻이야. 결국에 얘는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 밀도지. 그러면 이 밀도라는 값이 부피는 줄고 질량은 커졌으니까 결국에는 밀도 값이 어떤 애가 있다라는 거야? 큰 애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 입자보다. 그리고 극소수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 이게 헬륨 원자핵인지는 몰랐지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가 쐈는데, 그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쐈는데 얘가 튕겨져 나왔네. 그럼 얘가 튕겨져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얘를 밀어내는 누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크고 부피가 작은 이 밀도가 큰 물질이 무슨 전하를 띠는 애구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금속 원자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서 알파 입자의 진행 경로를 방해해서 이렇게 경로를 어떻게 한 거야? 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극소수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해서 지금 배운 내용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밀도가 이 큰 물질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원자 핵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해내고 중심에 원자핵 발견해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전자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태양 주변에 누가 돌듯이 지구가 좀 돌듯이.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원자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하느냐? 태양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성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그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오게 되겠죠? 그 끌려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보어 모형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보어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발견해냅니다. 전자 궤도라고 정확하게 쓸까요? 그래서 이 전자 궤도를 발견해내게 되는데 이 전자 궤도를 발견해내는 실험이 바로 뭐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원자 속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고 요 궤도와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보어의 무슨 모형? 궤도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뒤쪽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93페이지 봅시다. 자, 원자 구조와 안정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구조와 안전성. 자, 원자 구조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해요. 이 전기력이 무슨 전기력이에요? 인력이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이런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길 건데 이 원자핵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원자핵은 러더퍼드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라고 그랬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돼 있는데 원자핵의 지름이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에 비해서 매우 커서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자체를 커다란 야구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야구장에 떨어져 있는 여기 동전 하나. 요게 바로 원자핵이에요.
즉, 이 야구장이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핵이 동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무슨 공간이라는 뜻이야? 빈 공간. 원자 자체는 굉장히, 그치? 빈 공간이 커요. 하지만 빈 공간에 비해서 원자 핵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원자핵 질량은 전자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합니까? 원자 핵이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스펙트럼은 통합과학에서 1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색깔의 띠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크게 연속하고 선 스펙트럼 두 가지로 나타내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의 차이는 뭐냐?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의 색이 경계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개로 쭉 색깔이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된 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400부터 700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노미터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미터를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00부터 한 750까지 해당하는 요 빛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파장에 따라 우리가 나타낸 게 파장이 작은 쪽부터 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이 된 게 보이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별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파장은 람다라는 요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바깥쪽에는 빛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붉은색 바깥쪽으로는 무슨 선? 적외선이라는 빛이 있고요. 보라색 바깥쪽으로 해서는 자외선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이 자외선 말고도 다른 빛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자외선에서부터 적외선 쪽으로 가면 훨씬 더 파장이 긴 빛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선은 X선이라든지 아니면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장이 아니라 진동수를 하나 더 배울 건데요. 진동수라고 해서 이거는 F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건데 1초에 얼마나 진동하느냐 참고로 쓸게요. F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1초에 얼마나 몇 회나 진동 왔다 갔다 하니 이러는 문제야. 그래서 이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요거를 바로 진동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자, 감마선부터 해서 적외선으로 나타냈을 때 진동수는 어디가 크냐? 여기 있는 파란색 쪽이 진동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빨간색 쪽은 진동수가 작은데 이때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 C라고 그래서 광속이 나와요. 광속. 광속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이 나오는데 빛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상관없이 빛의 속력이 모두 어때요? 똑같아요. 빛 속력은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빛의 특징은 요거 곱하게 되면 C라고 해서 광속이라고 여기도 다시 쓸게. 광속이 나오는데 빛의 속력은 모두 다 같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광속은 동일하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의 색이 경계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태양하고 백열등과 같은 높은 온도의 고체나 액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자, 흡수하고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가 다 선 스펙트럼이 되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만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에 의하면 뭐 수소, 수은, 네온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나타나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깔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몇 가지 선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 방전관이라고 해서
고전압을 이렇게 걸어줘요. 이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고 양옆에다가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기체가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한 애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의 여러 가지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은요. 원소 종류에 따라 밝은 선의 위치라든지 개수 등이 모두 다 달라서 얘네들을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원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원소 종류라고 해서 수소, 수은, 네온. 자, 여기 있는 선의 위치, 선 개수, 색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소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 확인할 수도 있냐면 원소의 함량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함량비는 뭘로 확인을 하냐면 이 스펙트럼의 선폭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폭이 굉장히 두꺼우면 그 원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 선폭이 얇게 되면 그 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선 스펙트럼은 쉽게 얘기하면 원소들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소들의 지문이라고 그래서 원소마다 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도 다 지문이 다른 거야. 이런 선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소를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하고 반대예요. 자, 얘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방출 스펙트럼은. 하지만 얘는 색이 없어요. 검은색이에요. 그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빛이 저온 기체 속을 지나가게 되면 특정한 파장의 빛이 저온 기체에 어떻게 돼? 흡수가 돼서 검은색 흡수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 바로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을 자, 비교 관찰하는 실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간이 분광기라고 그래서 기체 방정관에다가 이렇게 기체를 집어넣고 나서 간이 분광기로 이런 기체 방정관이나 뭐 백열 등에서 나온 이런 실험들을 빛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려고. 그래서 간이 분광기로 여러 가지를 봤더니 백열 등은 지금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자, 연속적인 무지개색 중간중간에 밝은 선을 나타내요. 그럼 이건 연속이 아니에요. 선 스펙트럼이지. 자, 그래서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은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 종류에 따라서 헬륨이라든지 네온과 같은 기체는 선의 위치랑 색깔이랑 그지? 선의 개수가 다르죠. 자, 그래서 얘도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얘도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열등 빼놓고는 이렇게 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모아,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뭘로 되어 있어요?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원자 구조가 안정적인 것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백열등과 같이 높은 온도의 고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기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은 선 스펙트럼을 나타나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94페이지 내용 배워보도록 하죠. 자, 94페이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전자 에너지 준위. 자, 요거는요, 아까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하고 전자 전이라는 값을 배우는데, 자,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의 안전성과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되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기체의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면, 자, 이 보어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워요. 첫 번째가 양자 조건이고 두 번째가 진동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자 조건하고 진동수 조건을 뭐라고 잡은 거야?
가설로 잡은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부터 볼게요. 아까 러더퍼드 이 원자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행성 모형이라고 그랬죠. 행성 모형이라고 했는데 원운동하는 전자가 빛을 만약에 방출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 원자 핵 쪽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 나선을 그리게 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안전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빛을 내보냈을 때. 그럼 전자가 빛을 내보내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내보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가는 건데 이 끌려가지 못한다라는 걸 왜 못 끌려가는지 설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자,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한대요. 즉,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뜨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선 모양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모든 위치를 다 어떻게 훑고 지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전자들이 어느 궤도를 따라가 나선 모양으로 뱅글뱅글 따라가면서 원자 핵하고 거리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끌려가는데 이렇게 끌려가면 무슨 빛을 방출하게 돼야 돼?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돼. 그래서 이 연속적인 파장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하려면 기체선 스펙트럼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기체가 정확하게 무슨 기체냐? 수소 기체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 선 스펙트럼이 앞쪽에 잠깐 있었어요. 잠깐 보고 올게요. 위쪽에 있는 거 봤더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 초, 파, 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뒤에다가. 자, 수소의 스펙트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돼 있고 빨간색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있어요. 이렇게 선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볼게요. 요 빨간색부터 해서 보라색 쪽으로 가는 얘네들의 이제 파장 크기를 보게 되면 파장은 얘가 410, 434, 486,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길어집니다. 그리고 진동수는요, 어느 쪽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장하고 진동수 곱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광속이라고 배웠다. C가 광속이다. 빛의 속력은 모두 다 어떻다? 동일하다. 이 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지 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F가 나왔을 때, 광자라고 그래서 빛의 알갱이를 우리가 광자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광자 한 개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하느냐?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광자는 HF라는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과 그 다음에 광자의 에너지에 관한 식은 반드시 기억하자. 간단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는 HF라는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광속은 F 람다라고 하는 식, 이 두 가지는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봐봐. 파장이 모두 몇 가지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지, 그치? 파장이 네 개가 나왔으면 자, 진동수도 몇 개야? 네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진동수 네 개가 나왔으니까 에너지도 몇 개가 나온 거야? 네 개가 나온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백열전등 같은 경우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지?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지.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자, 모든 구간의 에너지가 다 나온 거야. 여기가 쭉 다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파장이랑 진동수랑 에너지가 연속적인 거야. 하지만 얘는 파장 4개, 진동수 4개, 에너지 4개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뭐가 된 거야?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지?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연속적인 파장의 빛만 방출되게 돼 있어. 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모든 경로를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지나오는 모든 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빛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연속이 아니라 선이 4개밖에 안 나와. 즉 에너지가 딸랑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돼. 첫 번째가 양자 조건, 두 번째가 진동수 조건이야. 첫 번째 양자 조건에서 원자 속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을 할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대. 빛을 왜 방출 안 하느냐? 그건 모르겠어. 여하튼 간에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야지만 우리가 이 양자 조건에 의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뭐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이야. 그래서 요걸 설명하려고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양자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와 에너지 준위를 보자면 전자 궤도,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궤도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양자수라는 걸로 존재한대. 그래서 양자수는 n은 1, n은 2, n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로 존재를 하지. 화학 시간에는 이 양자수를 뭐라고 배우느냐? 정확하게는 주양자수라고 배워.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게 됐을 때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게 되고 자, 원자핵에서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0은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무한대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와 양자화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양자수 n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는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만 같습니다. 즉, 이 양자수가 벗어나는 에너지는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양자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 n은 1이었을 때 여기 n은 2였을 때 계단으로 위에 올라가고 n은 3이었을 때 또 계단 올라가고 4였을 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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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는 에너지가 그지? 있는 값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요 궤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궤도가 아니라 계단 벽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에너지 값이 특정한 값만 갖는다. 그래서 특정한 값만 갖는 특정 값만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다. 즉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 있다?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누가 갖게 되는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양자 조건. 자, 두 번째는요, 진동수 조건이에요. 자, 진동수 조건이라고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전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자가 에너지 준이 2n인 궤도에서 2m인 궤도로 전이를 하게 되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광자라고 해요. 광자의 에너지를
빛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준위 관계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 E1하고 E2 나왔는데 E1은 N은 1인 상태라고 해봅시다. E2는 N은 2인 상태에서의 전자라고 합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가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겠죠.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애를 굳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에너지, 정전기적 인력을 끊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자, 바깥쪽 N은 2인 궤도가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이라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됐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바깥쪽 궤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남는 에너지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덜 있어야지만 다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궤도로 이렇게 전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전이가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전이를 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라고 하는 거는 빛 알갱이를 설명을 해. 빛을 알갱이처럼 돼서 한 개로 설명을 하면 이 광자의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는 HF라는 식을 써요. 그죠? 아까 내가 설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H, F라는 식을 쓰는데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의 값이 이퀄 같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식이고 그래서 진동수가 크잖아요. 에너지도 크죠. 그래서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나타낸 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광속이라고 해서 빛 알갱이가 갖게 되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빛 알갱이가 F 람다라는 식 썼어요. 그러면 따라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 파장분의 광속 이걸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람다분의 C를 F 대신에 집어넣은 식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죠? 람다분의 C가 진동수 F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람다라고 하는 파장이 짧아져야지만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얘네 둘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 관계를 알게 되는데, 자, 내가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을 했을 때 EN-EM 해놓고 여기 바깥쪽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어요. 이 절대값을 왜 줬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진동수 조건에 의하면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진동수 조건에 의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식을 이용해서 구하냐면 밑에 있는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이라고 그랬죠. 요 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 식은요 정확하게는 수소 원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선생님이 영어를 안 쓰고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 only라고 쓸까? 그래서 수소 원자만 이런 양자수에 해당하는 자 에너지 준위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n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 양자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마이너스 값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이거 2볼트라고 안 읽고 전자볼트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낼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n은 1, n은 2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자, 이 원에서 이 투로 전자가 전이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내가 양자수가 1인 값, 아까 내가 여기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에 여기서 13.6 나왔죠. 13.6은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상수 k라고 내가
치환을 할게요. 13.6이 중요한 거는 아니었어서 상수 K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n제곱에다가, 그지? n제곱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거기서 뭘 빼는 거야? 2로 가는 거지, 그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제곱에 분의 K.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K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예요. 흡수했을 때. 자, 두 번째 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2에서 1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2에서 1, 에너지 방출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식을 써볼게요. 자, 2는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요렇게 나와요. 그럼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플러스 4분의 3K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야? 방출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같은 궤도를 움직였더니 이때 왔다 갔다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서로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이게 같은 원자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원자도 무슨 원자여야 돼요? 수소 원자여야 돼요. 같은 원자에서 궤도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선생님,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왜 마이너스인가요? 자,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보도록 할게.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N은 1인 상태가 가장 안정하고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한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N은 1인 상태가 바닥 상태야. 제일 안정한 상태야. 지금 보면 N은 1인 상태에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잖아.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면 바닥 상태로 제일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멀리 가서 N이 무한대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N이 무한대까지 갈 때가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왜 0인지를 생각을 해볼게. 자, 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무슨 힘이 있어?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 근데 정전기적 인력이 가까이 있을 때는 존재하게 되지. 이거 식이 어떻게 됐었지? 정전기적 인력이 R 제곱분의 KQ1, Q2라고 하는 전하를 나타내는 전기력 식이 있었잖아. 이 식에 의하면 내가 거리가 가까이 있었을 때는 전기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처럼 N값이 무한대래. 그럼 얘가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 제곱이 됐을 때 이 F값이 어디에 수렴하게 되니? 0에 수렴하게 되지. 0.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이 무한대까지 날아가게 되면 얘네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인력이 없으니까 얘는 힘을 안 받고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인력을 끄는 애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 에너지 값을 2라고 하면 이게 0입니다. 이게 제일 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라서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자유전자가 돼서 맘대로 돌아다녔을 때가 에너지가 제일 큰 상태가 값이 0이고요. 힘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돼서 바닥 상태나 아니면 그 위의 상태가 됐었을 때는 에너지 값이 0보다 다 작아야 되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값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을 반대 방향으로 갖게 되는 거고요. 무한대에 있을 때 에너지가 제일 큰 건데 나머지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가 1 나왔죠? 여기다가 아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에 집어넣은 거야, 1을. 그럼 마이너스 13.6 나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야? 2제곱분의 13.6 이렇게 계산한 거고 3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6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5.4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더 높아지는데 자, 요 값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좀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스엔 계열 요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계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배울 건데 먼저 라이먼 계열은요. 1번 궤도로 다 전이하는 요 상태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몬 계열은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자, 무슨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느냐?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N은 1인 상태가 바닥 상태로 에너지가 가장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낮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의 가장 바닥 상태가 N은 1인 상태가 된다면, 양자수가 점점 커져서 1, 2, 3, 4, 5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점점 어때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이걸 계단으로 표시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계단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이죠? 그랬을 때 양자수가 크면 에너지 준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큽니다. 에너지 준위가 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위로 갈수록 요 에너지 준위 간격 보이죠? 그죠? 에너지 준위 간격은 굉장히 어때요? 좁아져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봐봐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되니까 요 사이사이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머 계열 봅시다. 이 발머 계열은요. N은 2인 궤도로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데 자, 6, 5, 4, 3이라고 하는 궤도에서 2번으로 떨어졌을 때는 모두 무슨 영역이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 나와요.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 있죠. 7번부터 해서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졌을 때는 얘네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시광선 영역,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 요거는 아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아까 위쪽에다가 필기한 거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아까 410, 434, 486, 6566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죠? 파장을 줬었지.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에너지, 나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요렇게 되면 이거 너무 많이 지웠다. 자, 요렇게 지울 건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선 보이죠? 이 빨간색 선이 주양자 수가 3에서 2번으로 떨어진 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은 4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은 5에서 2번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6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무슨 영역이라고요?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6, 5, 4, 3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게 무슨 계열이다? 발머 계열이다. 이건 사람 눈에 보여요. 하지만 6에서 넘어가서 7에서 2, 8에서 2 떨어지는 거 여기 옆에도 있어요.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 옆에도 있습니다. 이 옆에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뭐 7이나 8이나 9에서 이렇게 2번 떨어지는 선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으로 존재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뭐밖에 안 보이니까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발목 계열에는 자, 자외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 두 가지로 다 존재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N은 3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는 무슨 영역이냐면 빛이 적외선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부터 큰 궤도에서 3번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요 선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시엔 계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잠깐 풀어보고 뒤쪽에 기본 문제 쭉 풀어볼게요. 실력까지. 자, 6번.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이할 때는 빛을 어떻게 하게 된다? 흡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발모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전자가 N은 3인 궤도에서 N은 어디로 가야 돼요?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거죠.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진동수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죠? 광속이라고 하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긴 건 진동수가 작아서 결국에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뒤쪽에 개념 다지는 기본 문제부터 해서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